제가 사출 구조 중에 그 스크류 보스가 좀 길게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외관 쪽 수축이 안 섞이게 약간 오목하게 파들어갔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아마 영상으로 찍었을 때는 아마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약간 설명드리면, 그래서 케이스가 요렇게 있다 치게, 뭐 하단 쪽 케이스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있으면 보스가 뭐 요렇게 나와 있겠죠. 요렇게 단면 요렇게 있으면 여기 있고, 그다음에 이쪽 리브가 뭐 이렇게 있겠죠. 그러면 요쪽 살두께가 이제 요쪽 살두께가 예를 들어서 좀 뭐 1.2에서 1.5가 돼가지고 두껍다. 그다음에 요쪽 살두께가 한 1.8인데 좀 애매하다.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거는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요렇게 들어가죠. 이렇게 오목하다는 부분이 제가 이제 요렇게 설명드린 겁니다. 요렇게 해서 요쪽 살 이렇게 요렇게 수축 가는 걸 좀 방지를 하는 거죠. 요거는 예전에 그 금융업체에서 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저도 금융업체에서 배운 겁니다. 예. 근데 보통 요런 구조를 기구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금융업체에서 보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금융업체 쪽에서 이렇게 구조를 변경을 하는 거죠. 제가 그때 영상으로 설명드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서 수축을 잡는다 한 부분은 이제 요렇게 단면 봤을 때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물어보신 것 중에 이제 스크류 나 후크, 그다음 초음파, 레이저 조립, 뭐 그러고 그다음에 압착 방식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법이 이제 좋은지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, 그거는 제품마다 이제 이것도 제품의 가격, 용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좀 다른데, 예를 들어서 스크류 체결이 가장 흔한 게 분해가 쉬우니까. 그래서 뭐 작업 완제품이 다 나왔는데 안에 내부에 뭐가 빠졌다. 그럼 스크류를 다시 풀어서 태핑 스크류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교체해서 뭐 새 걸로 바꿔서 이게 체결하면 되니까. 이게 제품의 분해하고 조립이 일단 쉽다. 그다음에 후크는 반반인데 탈락이 잘 되게끔 구조를, 그 후크 구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탈락이 잘 되게끔 구조를 잡든지 아니면 한 번 체결이 되면 그 나중에 파손을 시키면 분해가 될지언정 이렇게 잘 분해가 되지 않게끔 구조를 잡는다든지, 이제 훅 구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, 그다음에 어 초음파 융착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한 번 생산돼서 납품이 되고 나면 이미 그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임의적인 목적으로는 분해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용도 이제 나가니까는, 고기 이게 제품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에 따라 좀 다른데,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소형 제품, 이게 뭐 핸즈프리, 핸즈프리 같은 경우에 그 핸드폰 사면 있는 핸즈프리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마이크 나오고 이제 버튼 달린 게 뭐 있지 않습니까? 요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없겠지만은 뭐 스크류라든가 후크를 만들 만한 공간도 없겠지만은 사실상 이게 분해가 될 이유가 없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제품들은 다 초음파 융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이렇게 초음파 융착을 해가지고 그냥 나가고, 이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융착으로 나간 제품들은 거의 다가 이런 거라 보시면 되죠. AS가 왔을 때 그냥 1대1로 교환해주는 제품들, 아니면은 어떤 안에 뭐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뭐 보통 유저들이 좀 분해는 하겠지만은 아무리 분해 못하게 만들어도 분해는 가능하니까, 어떤 식으로 분해는 가능하니까 그 좀 힘들게 하겠다든가, 아니면 뭐 안에 이물이 못 들어가게끔 뭐 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먼지라든가 이게 못 들어가게끔 할 때 이제 보통 초음파 용접을 하죠. 예. 초음파 용접은 좀 용도가 좀 다양한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제품에 맞는, 그리고 생산량이 많다면 스크류 체결보다는 초음파 용접이 낫고, 뭐 그게 또 생산이 많은 반면에 좀 이렇게 생산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, 예를 들어서 작업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면 뭐 후크 타입을 하는 게 낫겠죠. 예. 근데, 그리고 후크 같은 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. 예. 요렇게만 딱 돼 있는 구조라면 한 번 체결되면 여기 걸림량만 크면 한 번 체결되면 안 빠지겠죠. 특히나 여기 반대쪽에 후크가 한 번 들어가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상대물 구조까지 있다면 체결되면 안 빠지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
그 보통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래서 지금 상대물이 뭐 요렇게 있다 치고 요렇게 후크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야겠네. 이렇게 있고,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, 자 대충 그린 겁니다. 예. 요거를 이렇게 뒤로 밀면 빠지겠죠. 제가 잘못 그렸네. 요렇게 해야 되네. 예. 요렇게 있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때는 이쪽으로 안 빠질 텐데, 요걸 요렇게 뒤로 민다면 이게 열리니까 열리겠죠. 이게 보통 지금 방향은 약간 틀렸는데, 이게 지금 리모컨 커버라든가 아니면 쉽게 해서 배터리 커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하여간 내부에 있는 내용물을 쉽게 교체를 할 때 쓰는 방식이 이제 요런 후크인데, 후크 방식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두 가지 방식인데, 이제 요런 방식이 있는데, 후크도 이제 그 제품의 용도에 맞게 이제 적용하면 되고요. 근데 보통 그 아세이 제품 세트를 후크로 하는 경우에는 뭐냐면, 웬만하면 분해가 안 되게끔 구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,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가지고 뭐 한 번 조립되면 안 벌리게끔 뭐 뒤에 받쳐주는 걸 해가지고, 이게 왜냐면 후크 자체는 충격이 가면 어차피 여기 플라스틱이니까 진동이 가면 입에 싹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걸림력 좀 넉넉하게 주고 안 빠지게끔 구조를 해야 이게 약간의 충격을 줬을 때도 이게 빠지지 않고 이제 버티거든요.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스크류 위치를 잡기 애매한 부분, 여기까지 어떤 내부의 주요 내용물이 다 오기 때문에 스크류 위치가 잡히지 않는 경우,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요 후크로 이제 케이스 체결을 하게 하는데,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림력 좀 많이 주고 한번 체결되면 안 빠지게끔 그렇게 좀 구조를 잡는 게 좋죠. 그다음 이제 압착, 그러니까 강제 방식을 보면은 강제 방식이 조금 장단점이라 보다 장단점이 있는데,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. 이게 위쪽에 커버 간단히 그렸습니다. 이쪽이 뭐 아래쪽이 커버 뭐 이렇게 되겠죠. 쉽게 말해서 이제 이쪽이 이제 강제 끼움이 일어나는 곳인데, 대충 그린 겁니다. 예, 강제 일어나는 곳인데, 이게 장단점이 뭐냐면, 장점은 조립하고 꼭 끼우면 되니까는 뭐 손에 힘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그럴 때는 뭐 지그를 쓰면 되지만은 뭐 그런 식. 근데 단점이 뭐냐면, 결국엔 요게 억지 끼움이긴 하지만은 이게 내 외부적인 충격이 가면 진동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조금씩 빠진다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의 제품에, 그리고 그냥 안에 뭐 회로라든가 이런 게 없는,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요런 그냥 장식용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하게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제품일 때 이제 쓰는 거죠. 구조고,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이제 요철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프레스 구조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내측에서 이게 체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끔 이제 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탑 구조가 이렇고, 이렇게 케이스가 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걸 그냥 프레스 구조물에 할게. 이쪽 어떤 식으로 와서 프레스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체결을 했다 치고,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가 올라와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체결이 된다 한다면, 그리고 이게 내측 후크하고 똑같은 개념인데, 이런 경우에는 내부 공간이 너무 커서,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좀 여기 좀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은데, 내부 공간이 너무 커서 이렇게 막 커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 때, 그럴 때는 뭐 그 프레스물도 포함해서 사출물까지 포함해서 요 구조를, 내부 구조물을 하나 더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. 왜냐면 이쪽까지 뭘 이렇게 내리기도 힘들고, 아무리 구조를 좀 뭐 작고 얇게 잡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긴 구간은 그렇게 잡는 게 효율도 없고 오히려 강도도 더 약해지니까는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내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떤
구조물을 별도로 해서 요걸 뭐 스크류 체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뭔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체결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공간이 너무 커서 구조를 따로 잡거나 뭐 하기가 힘들 때 이제 보통 내부에다가 이제 프레스물이나 별도의 사출 구조를 대서 이제 체결하는 거죠. 이게 체결한 방식은 대부분 다 뭐 후크라든가 아니면 자석이 될 수도 있고, 이게 쉽게 뭐 열렸다 닫았다 있건 뭐 강력 자석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자석으로 체결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, 뭐 후크 말씀드린 후크로 체결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후크라고 하더라도 뭐 이쪽에 어떤 공간을 해서 뭐 여기서 핀을 밀어가지고 이쪽 열어서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, 보통 내부에 뭐 별도의 구조를 잡는 거는 제가 일단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내부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할 때 제가 내부에다가 별도의 이제 구조물을 대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.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살두께를 어떻게 정하느냐고 좀 뭐 궁금하신 분도 계신데, 제품에 따라 그런 다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두께가 뭐 질문하신 분처럼 0.6에서 0.8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품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근데 제가 하는 제품은 거의다가 1.5T 전후가 많고, 뭐 0.8T 하는 제품은 지금은 제가 한 것 중에 지금은 뭐 거의 없네. 예전에 소형 제품 할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핸즈프리 같은 경우 할 때는 0.8T 뭐 그 정도 살두께가 나와야 되니까 뭐 하긴 했는데, 지금 하는 제품들은 제가 한 거는 거의 다 1.5에서 1.8, 2T짜리도 있고요. 뭐 한데 살두께가 정하는 이제 주요 그 기준은 그것도 제품의 용도, 주로 제품의 용도겠네. 이 제품이 쉽게 떨어지는 건지, 그리고 이게 충격이 많이 가는 걸 하는 건지,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써야 되는 건지, 뭐 이걸 한 10년 써야 되는 건지, 뭐 아니면 한 달 써도만 되는 건지, 그런 거 하고, 이게 뭐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한 건지, 이제 외부에서 어떤 기압의 요건을 많이 받는 건지, 뭐 여러 가지 요건이 될 수가 있는데, 제가 설계를 하면서 그 두께를 잡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품의 용도가 뭔지, 예를 들어서 전동 칫솔을 예를 들면 전동 칫솔은 사람이 꼭 잡고 있어야 되고, 그 진동이 안에서 계속 생기니까 그 진동을 뭐 잡을 만큼 구조를 잡을 수 있게끔, 진동이 있기 때문에 살두께를 두껍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진동 구조를 잡을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리브가 올라올 수도 있고 내부 구조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에 체결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, 그걸 할 수 있게끔 두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잡는데, 그래서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두께를 1.8로 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안에 이제 그 초음파 진동하는 그 모터가 하나 들어가고, 요게 배터리가 또 들어가고, 그럼 요 진동 모터를 잡기 위한 구조를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잡아야 되는데, 이 구조를 잡기 위해서 공간이 얼마가 돼야 되고,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뭐 배터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구조를 만들려면 얼마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동 칫솔 길이가 뭐 이래서 한 100, 손잡이 부분이 한 100mm 정도 되는데 이 길이만큼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구배를 최소한 주더라도 최하한 부분에 뭐 여유 공간이 얼마 발생한지 그거 다 고려하고, 그 다음에 했을 때, 그리고 제품이 디자인이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6파일로 왔다, 제품 최외곽 지름이 26파일 왔다, 그럼 그 26파일 기준으로 하면서 이걸 다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공간, 그리고 이 최적의 공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두께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,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1.8이 나왔거든요. 다 1.8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1.5가 되는 구간도 있고 한데, 뭐 상단 부분에 체결한 부분은 뭐 1.5 구간도 있긴 한데, 저는 보통 안에 제품의 용도,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부품, 그 다음에 그 부품을 위한 구조물에 대한 여유 공간, 그걸 다 빼고 났을 때 이제 여유가 얼마나 되는가. 그래서 이거를 다 잡았는데 한쪽으로 편측으로 한 2mm씩 공간이 남는다, 그럼 제품 두께가 2T가 된다. 이제 그건 아니고, 그렇게 2mm가 남다 하면은 제가 뭐 좀 이렇게 두께에 대한 지금 뭐죠? 두께에 대한 여유가 좀 두께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다 했을 때 뭐 1.2T가 된다, 그건 안 되거든요. 왜냐면 1.2T가 되면 구조물을 잡을 수도 없어요. 이게 너무 길고 하니까, 외관은 뭐 일직선을 치고 내부 공간이 이렇게 수축이 돼서 쭉 내려가면
최상단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0.8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0.8도 못 잡는 구조가 나오면 안 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요런 구조 요런 구조 다 해가지고 이거 실제로 남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두께가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구조물을 상대물에 대해서 뭐 예서 내부의 구조물을 뭐 해야 되고, 뭐 예서 보스를 세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보스가 몇 개가 되는지, 그리고 그 보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구조가 다 잡힌지, 뭐 두께가 얼마 되는지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요 두께를 이제 잡게 된 거죠. 그래서 보스가 나와야 되는 길이가 뭐 예서 한 2mm가 튀어나와야 되고, 요게 뭐 예서 스크류가 되는데 스크류 체결을 하고 뭐 하려면 이거는 M3으로 좀 고정을 해야 된다. 그럼 M3이면 뭐 살 두께가 한 1.2가 돼야 되는데, 그럼 요쪽이 1.2가 되면 안 되겠죠. 그럼 요쪽이 최소 한 1.5에서 1.8은 돼야 되는데 1.5로 했다가 1.8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1.8로 했다가 1.5로 바꾸기는 쉽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1.8 두께를 잡고 하는 거죠. 그러고 1.5하고 1.8 두께 자체가 사출물의 그 비용 자체가 차이가 물론 나지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. 뭐 원래 100원이었던 게 1.5T로 하면 100원이었던 게 1.8T 한다고 200원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보통 1.5T 했을 때 100원 나왔으면 1.8T 하면 뭐 100 한 5원 나오겠네.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. 뭐 여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차이기 때문에 살 두께를 1.5T에서 1.8로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상상할 것 같아.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예. 비용 부분은 살 두께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제품에 대한 생산 수량으로 사출 단가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100만 개 할 거면, 예를 들어서 100만 개면 몇 개죠? 예. 죄송합니다. 요즘 산수가 다른데. 예. 그래서 100만 개를 할 거면 거의 뭐 제품 단가는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. 100만 개 하면 거의 다 제품 단가는 다 맞춰지니까요. 근데 이게 그래서 10,000개만 할 거다. 그러면 어느 정도 제품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차이를 가지고서도 이 살두께 차이에 따른 가격 차가 그래 발생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는 살두께에 대해서 지금 다른 분들도 너무 민감하게 이제 살두께를 정하는데 뭐 약간 해석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해석이 필요할 정도의 제품은 자동차, 조선, 우주, 항공 요런 제품들입니다. 그리고 열이 되게 많이 발생시키는,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라든가 운동을 계속하는 좀 강한 운동을 계속하는 뭐 세탁기, 그 다음에 뭐 특수 연료를 특수 연료나 특수한 뭐 가스나 뭐 특수 용도로 되는 뭐 예서 뭐 냉장고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하죠. 왜냐하면 그거는 해석을 잘못하면 제품이 폭발할 수도 있고 제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 포함해서 이제 뭐 조선항공, 우주 이런 쪽은 해석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동 칫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딱히 해석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. 해석을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, 해석을 해서 좋은 건 뭐냐면 그거죠. 초음파 진동, 예를 들어서 전동 칫솔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진동을 또 했는데, 이게 진동이,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가고, 뭐,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, 뭐, 해서 양치를 할 때 이런 쪽이 더 좋아지더라. 그런 쪽의 해석은 필요하겠지만은, 전동 칫솔 두께를 잡기 위해서,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렇게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품, 지금 하시는 일이 자동차, 조선, 항공, 뭐 우주, 이런 쪽이라면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, 그게 아니라면 살두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접근 안 하셔도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은 우리가 거의 후발세대, 저도 그렇지만 후세대입니다. 이미 제품들이 나올 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이후에 나온 제품들도 다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더 발전해서 나온 거지 완전히 새로 나온 제품들은 요즘엔 거의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제품이 뭘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마우스로 할게. 마우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마우스, 본인이 갖고 있던 마우스를 뜯어가지고 살두를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걸 굳이 해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, 그런 식으로 해서 마우스 같은 제품은 손이 자꾸 자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고 가끔씩 툭툭 치기도 하는데도 요 정도 뭐에서 PC나 ABS 재질로 요 정도 두께를 해도 안정성이 충분히 유지가 되는구나, 이걸 직접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자꾸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분해해서 꼭 확인하시라는 게 이제 요런 거거든요. 왜냐면 살두께를 제가 만약에 어떤 분들한테 1.5T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어떤 제품은 1.5T로 되지만 어떤 제품은 1T로 해도 상관없고, 근데 어떤 제품은 반드시 2.5T가 돼야 되고 하는 게 좋고, 반드시가 아니라 2.5T 하는 게 좋고,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살두께는 어떻게 해야 된다, 뭐 요게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
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전동 칫솔은 지금 이번에 한 게 거의 처음인데, 전동 칫솔 할 때 저도 기존에 있던 전동 칫솔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걸 분해를 해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씩 구매를 해서 분해를 해서 그걸 판단을 합니다. 아, 요즘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조립을 시키는구나, 이런 식으로 살두개를 뭐 해서 또 뭐 충분히 사람 사용된 문제가 없구나, 아 방수는 요즘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. 저도 아직까지 그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. 제가 뭐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, 전동 칫솔 살두개는 1T로 하면 과연 0.8T로도 과연 가능할까 해석을 한번 해볼까, 이렇게는 안 하죠. 그렇게는 하는 거는 어 그렇게 한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어 그렇게 해서 뭔가 그 프로그램에나 이런 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있는 제품을 가지고 빨리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예. 지금 제가 전동 칫솔 때는 1.5T도 있었고 1.8T도 있었는데,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제가 뭐 뜯어보고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. 이게 그냥 재미삼아서 1.8T를 했는지, 아니면 뭐 돈이 남아 들어서 1.8T를 했는지, 아니면 아 이거는 뭐 제품의 특성상 1.8T를 했는지, 요거를 제품을 보고 분해하면서 그걸 본인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해서 제품 두 살두께를 정하는 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예.